2021년 3월 중국 청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의 부부 생활 도중 남편의 성기를 물어뜯고 삼킨 사건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사랑을 나누던 부부가 대체 어떤 원한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경찰의 조사 결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진술이 서로 달랐으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2021년 3월 28일 쓰촨성 청도에 사는 류잉펑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날은 남편 장위허의 51번째 생일로 그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12시쯤 장위허는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류잉펑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성대한 음식이야? 라고 묻는 장위허에게 류잉펑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이 그의 생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제야 장위허는 자신의 생일임을 깨달았죠. 장위허는 평범한 노동자로 공사장에서 힘든 육체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아마도 피곤한 일상 탓에 중요한 날을 종종 잊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내 류잉펑이 자신이 잊고 있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류잉펑은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딸 왕리리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왕리리는 갓 사회에 진출한 바쁜 직장인으로 음식을 몇 입 먹고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류잉펑과 장유허 단둘만 남게 되었죠. 조용해진 집안을 밝히기 위해 류잉펑은 컵 2개를 가져와 오후에 다시 일을 나가야 할 장유허에게 두유를 따라주고 자신에게는 백주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잔을 교환하며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장유허가 두유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뱉어버렸습니다. 두유가 너무 쓰고 마시기 어려웠던 것이죠. 혹시 상한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류잉펑은 웃으며 초콜릿을 섞어 특별한 맛을 내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맛이 이상해졌던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장유허는 2잔을 연이어 마셨습니다. 그러나 2잔을 마신 후 그는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유독 피곤했던 탓이라 생각하며 침대에서 잠시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류잉펑은 그를 침대로 부축했고 류잉펑 역시 백주를 마셨기 때문에 약간 취기가 올라 그녀는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장유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장유허에게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류잉펑이 수줍게 장유허에게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장유허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부부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류잉펑은 건강상의 이유로 자궁적 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장유허는 류잉펑의 건강을 위해 오랜 시간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성적 욕구가 있을 때도 류잉펑에게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류잉펑이 먼저 관계를 제안하자 장유허는 한순간 크게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류잉펑의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한 류잉펑은 장유허의 망설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하체를 입으로 자극하기 시작했고 장유허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자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오랜만에 관계를 즐기던 도중 갑작스러운 격렬한 통증이 장유허를 덮쳤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떨리는 손으로 상체를 일으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류잉펑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었고 그녀의 입에는 그가 잃어버린 하체의 일부가 물려 있었습니다. 장유허의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느낀 류잉펑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 앞에서 입에 물고 있던 부위를 삼켜버렸습니다. 눈앞의 충격적인 광경과 극심한 고통에 장유허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류잉펑은 멍한 상태로 장유허를 바라보다 침대 위에 붉은 얼룩이 가득 번진 것을 보고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곧이어 장유허는 고통으로 의식을 잃었고 류잉펑은 당황한 나머지 침대에서 내려와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장유허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그의 하체는 거의 모두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침대 시트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응급 요원들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시 장유허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해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의 손상된 부위는 복구가 불가능했으며 이후 그의 삶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유허는 중상 2급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인 류잉펑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았습니다. 류잉펑은 경찰 진술에서
남편과의 관계 중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하체를 물어뜯고 삼킨 행동은 절대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비명을 듣고 침대 위에 참혹한 광경을 본 뒤 정신을 차려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에 경찰은 류잉펑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현장 증거를 조사한 결과 그녀의 행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류잉펑 외의 인물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으로 인해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임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은 류잉펑과 장위허 단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진실은 이들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장위허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은 류잉펑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류잉펑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건 전후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었고 이는 경찰로 하여금 사건이 류잉펑의 의도적인 범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류잉펑을 6차례에 걸쳐 신문한 끝에 류잉펑은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장유아의 하체를 물어뜯은 행동이 고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진짜 범행 동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류잉펑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류잉펑과 장유아는 각각 이전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왕리리는 류잉펑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인 2006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가정사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결혼증명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살며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한 동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작은 문제로 다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10년 넘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4년 전 유영평이 중병을 앓은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관계를 맺지 않게 되었고 초기에는 장유아가 류잉펑의 건강을 배려해 성적 욕구가 있어도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혼자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유아는 점점 더 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장유아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류잉펑이 이제 그것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장유아는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해소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장유아의 이런 생각에 대해 류잉펑은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류잉펑의 묵인 아래 장유아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매춘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유혹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장유아가 류잉펑의 딸 왕리리에게까지 손을 뻗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왕리리는 류잉펑이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줄곧 류잉펑과 함께 살았습니다. 류잉펑이 장유아와 동거를 시작했을 당시 왕리리는 10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장유아는 왕리리를 자신의 딸처럼 대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왕리리가 점점 더 예뻐지자 특히 류잉펑과 장유아가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유아는 왕리리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류잉펑은 남편이 자신의 딸을 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유아의 요구를 직접 들은 류잉펑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그날 밤 수면제 15알을 복용했습니다. 류잉펑이 약을 복용한 지 4시간 후 이를 발견한 장유아는 급히 류잉펑의 조카 며느리를 불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위세척을 받게 했습니다. 류잉펑은 병원에서 깨어난 후 자신을 병원에 데려간 사람이 조카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장유아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유아의 왕리리와의 부적절한 관계 요구를 거절했을 뿐인데 장유아는 그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류잉펑은 왕리리가 외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온갖 이유를 대며 막았습니다. 이런 류잉펑의 행동을 장유아는 눈치챘고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류잉펑에게 다시는 왕리리에게 부적절한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류잉펑에게 왕리리를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류잉펑은 경찰에게 장유아가 왕리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올케인 덕룽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덩룽이 1200위안, 약 23만 원을 들고 울면서 자신을 찾아왔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덩퐁은 류잉퐁에게 장유어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장유어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자 덩룽을 찾아가 1200위안을 건네며 관계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덩룽은 이 황당한 요구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존경하던 매형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큰 수치를 느꼈습니다. 더욱이 장유어는 덩룽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까봐 입막음 용도로 1200위안을 건넨 것입니다. 덩룽은 이 상황에 분노하며 장유어를 발로 차고 도망친 후 류잉펑에게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건네받은 돈도 류잉펑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류잉펑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즉시 장유어를 찾아갔습니다. 장유어는 류잉펑에게 심하게 꾸짖음을 당했지만 오히려 뻔뻔하게 왕리리와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덩룽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잉펑은 이러한 장유어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류잉펑은 장유어와 헤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다툼 후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장유어와 화해했습니다. 이후에도 장유어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다른 여자를 찾아다녔고 류잉펑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외면하며 4년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2021년 3월 28일 정오 류잉펑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장유어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랜만에 본 왕리리를 보고 또다시 부적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류잉펑은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왕리리를 집 밖으로 보낸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두유에 다량의 수면제 가루를 섞었습니다. 왕리리가 떠난 후 장유어는 다시 한번 류잉펑에게 왕리리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류잉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수면제가 섞인 두유를 한 번에 마시려 했지만 이를 본 장유어가 두유를 빼앗아 자신이 마셨습니다. 수면제를 마신 장유어는 금세 어지러움을 느꼈고 류잉펑의 부축을 받아 침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류잉펑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장유어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 주던 중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고통과 딸을 해치려 했던 장유어의 말들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점점 더 화가 난 류잉펑은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이끌려 그녀는 장유어의 하체를 물어뜯어 절단했고 그 부위를 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자 류잉펑은 오히려 자신이 당시 장유어의 비명소리를 듣고 복수에 성공했다는 쾌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류잉펑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류잉펑 본인 외에 증언할 사람이 없었고 그녀의 술에 취한 행동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류잉펑 본인이었고 경찰 신문 과정에서도 범행 동기를 직접 자백했으므로 이는 자수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잉펑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진실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류잉펑의 진술 속 왕리리와 덩룽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증언은 류잉펑의 진술과 크게 엇갈렸고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히 류잉펑이 말한 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왕리리는 경찰 진술에서 어머니 류잉펑과 장유어가 15년 동안 동거하며 감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자신도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왕리리는 류잉펑 장유어와 함께 식사를 했으며 류잉펑이 자신을 일부러 자리를 비우게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왕리리는 본인의 업무가 바빠 식사를 마친 후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식사 중 자신도 두유를 마셨지만 이후 어떤 이상도 느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류잉펑의 진술 기록을 보여주자 왕리리는 일부 진술 내용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유어가 과거에 바람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 류잉펑이 장유어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장유어가 자신을 그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덩룽에 대해서는 왕리리가 덩룽에게서 장유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시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장유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왕리리는 또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는데 류잉펑이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하며 경찰에 류잉펑의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덩룽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덩룽의 진술은 류잉펑과 왕리리의 진술과 크게 달랐습니다. 덩룽은 장유어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거나 1200위안을 건넨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왕리리와 류잉펑이 말한 자신이 장유어를 발로 차고 류잉펑에게 고충을 털어놨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에 당황한 경찰은 마침내 의식을 회복한 장유어를 찾아가 진실을 물었습니다. 장유어는 류잉펑과 함께한 15년 동안 결혼 증명서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4년 전 류잉펑이 자궁 적재수를 받은 이후 부부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 무렵 류잉펑이 우울증에 걸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류잉펑이 말한 대로 왕리리를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었던 생각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야기를 직접 류잉펑이나 왕리리에게 하지 않았고 덕룽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왕리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 적도 덕룽에게 돈을 건네며 관계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류잉펑의 말은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대체로 파악했습니다. 류잉펑은 자궁적 채술 이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종종 자신의 환상 속에서 장유어에게 다양한 범죄적 이미지를 씌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류잉펑은 고의 상해죄로 청도시 중급 인민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류잉펑이 사건 당시 우울증 발작으로 부분적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제한된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자백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류잉펑은 이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유어가 실제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류잉펑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가족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기묘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술은 의문점으로 가득 차 있어 경찰의 모든 주의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한 중요한 증인이 마침내 나서 진실을 밝히자 사건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두 번의 큰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로안 포드 사건입니다. 2007년 11월 3일 아침, 미국 미주리주의 스텔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있는 한 여성 콜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그녀는 긴 밤을 보낸 후라 몸이 몹시 피곤했습니다. 35살인 그녀는 더 이상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던 예전의 몸 상태는 이미 청춘과 함께 세월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넘실거리는 속쓰림과 쏟아지는 졸음을 억누르며 겨우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시달려온 콜린은 가장 힘들 때에도 버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고 일도 고됐지만 이 모든 노력이 있었기에 그녀는 집 대출금을 갚으며 5명의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학비를 부담해 줄 수 있어 그들이 미래에 자신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로서 5 아이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셋째 딸인 로안을 생각할 때면 콜린의 얼굴에 더 밝은 미소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셋째 딸은 똑똑하고 착하며 독립적인 아이로 어머니의 고생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로안은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조금 더 자란 후에는 오히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와 언니들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로안은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 당시 9살이었던 로안은 이미 4학년으로 월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콜린이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올 때마다 효심이 많고 배려 깊은 셋째 딸은 늘 문 밖에서 환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아주곤 했습니다. 이런 딸을 어찌 특별히 더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날은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콜린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짐을 정리해 차에서 내리는 동안 항상 엄마를 부르며 뛰어나오던 로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젯밤 늦게까지 놀아서 오늘 늦잠을 자는 걸까? 그렇다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의문을 품고 콜린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방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다른 4명의 아이들은 각자 침대에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로안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콜린은 집안 곳곳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화장실, 주방, 뒷마당 어디에도 로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편 데이비드 스피어스를 다급히 깨웠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질문에 데이비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젯밤 로안이 친구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으며 아마 지금도 그 친구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딸이 어느 친구 집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콜린은 잠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이 작은 마을은 엄밀히 말해 작은 마을이라기보다는 작은 시골 마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수십 가구 정도, 1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모두 알고 지냈고 로안 또래의 아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시간 동안 콜린은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누구도 어젯밤 로안을 봤거나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 데이비드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콜린은 결국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텔라라는 이 소도시는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곳이라 범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였으며 경찰 인력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의 경찰들은 책임감이 강했기에 신속히 콜린의 집으로 와서 상황을 파악했고 이 이상한 실종 사건이 그들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거의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외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다른 도시에서 지원을 온 경찰들이 마을에 도착했고 이런 광경은 마을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안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똑똑하고 착한 소녀의 운명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의 수색팀에 합류하며 마을 주변에서 샅샅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릴 무렵까지도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눈물을 쏟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은 데이비드를 상대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안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기에 그의 기억 속에는 실종된 소녀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데이비드는 11월 2일 오후에 아내가 야간 근무를 위해 마트를 향해 출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당시 크리스토퍼 콜링스, 줄여서 크리스라고 불리는 남성과 함께 집 옆의 작은 밭에서 농사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크리스와 데이비드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로 두 사람의 관계는 친형제처럼 매우 가까웠습니다. 반년 전 크리스가 아내와 이혼했을 때 그는 데이비드 집 지하실에서 3개월 넘게 머물렀습니다. 이후 크리스는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일을 구했고 그곳에 있는 한 트레일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크리스는 종종 데이비드 집에 와서 함께 농사일을 하고 술을 마시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들은 농사일을 마친 후 또 다른 친구인 네이션이 데이비드 집에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고 밤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자 아이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집에 있던 술도 모두 마셔버린 탓에 세 사람은 2대의 차를 타고 크리스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전에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로안을 포함한 5아이가 모두 각자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그들은 근처 상점에 들러 술을 더 산 뒤 크리스가 머물고 있는 트레일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정도 더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고 다시 구매한 술을 모두 마신 뒤에는 세 사람 모두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어지러움을 느껴 차를 운전할 수 없었고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은 네이션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단속에 걸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 때 이용했던 주요 도로 대신 외진 길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네이션은 데이비드가 집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본 뒤 떠났고 술에 취한 데이비드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데이비드를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의 앞에는 셋째 딸 로안이 서 있었습니다. 로안은 아빠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고 술에 취한 데이비드는 어떤 친구 집인지 묻지도 않고 얼떨결에 허락했고 다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내 콜린이 그를 깨워 로안의 행방을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몰랐습니다. 데이비드의 이 진술은 겉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두 친구 크리스와 네이션은 경찰의 질문에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는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이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데이비드를 주요 용의자로 간주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데이비드가 콜린의 두 번째 남편이라는 점입니다. 5명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린 딸만이 데이비드와 콜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스피어스라는 그의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4명의 아이들, 로안을 포함한 나머지 아이들은 콜린이 전 남편과의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로 포드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비드와 로안 사이에는 가까운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이 가정 내 비극적인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은 데이비드가 그날 밤 상황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싶다면 보통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놀 시간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 2, 3시에 갑자기 부모에게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말하는 아이는 거의 없겠죠. 그리고 부모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어느 친구 집에 갈 건지 정도는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하는데 한마디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데이비드는 전혀 의아하게 여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가 그날 밤에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보았고 어쩌면 로안의 실종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차례의 추가 신문에서도 데이비드는 그날 밤 상황에 대해 매번 조금씩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간 순서를 뒤섞거나 로안이 집을 나가기 전 자신의 허락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로안을 찾기 위해 지역 경찰은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FBI 요원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론 로안을 찾는 수색 작업을 돕는 동시에 데이비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FBI는 로안이 실종된 그날 밤 데이비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갈 때 자신의 차를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의 차를 빌려 사용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의 질문에 그는 차를 바꿔 탄 이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혹시 증거를 숨기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경찰이 데이비드와 그의 어머니의 차 2대를 압수해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모두가 실종된 소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애를 태웠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웃마을의 경찰관인 클라크가 사건 전담팀에 전화를 걸어왔고 그는 중요한 증인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 그 증인은 다름 아닌 거짓말 탐지기까지 자청하며 데이비드의 무죄를 주장했던 크리스였습니다. 클라크는 크리스의 부모와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크리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알고 지내왔습니다. 크리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크리스를 돌봐주기도 했고 크리스에게는 마치 반쪽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1월 5일 경찰 조서와 거짓말 탐지기를 무사히 통과한 크리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 클라크 경찰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이번 사건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경찰 시스템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크리스가 증인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가 걱정되어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클라크는 크리스의 표정과 태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녀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클라크는 즉시 자신의 의심과 발견을 전담팀에 알렸습니다. 그는 크리스가 어릴 적부터의 친구인 데이비드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FBI는 며칠 동안 크리스에게 몇 차례 더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왜곡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처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데이비드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몇 달 전 데이비드 집 지하실에서 머물렀던 경험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여기며 매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일,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고립되었던 자신에게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일들을 말하며 크리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결심을 한 듯한 태도로 처음으로 경찰에게 데이비드의 혐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그가 로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만약 경찰이 필요로 한다면 자신이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데이비드에게 접근해 그의 자백을 유도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만약 데이비드가 정말로 자신의 의붓딸 로안을 납치하거나 해쳤다면 소녀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추측을 바탕으로 몇 가지 장소를 제시했고 이후 경찰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크리스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시한 장소들을 모두 수색했지만 여전히 소녀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전하며 크리스에게 혹시 다른 장소나 놓친 단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스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가 로안이 실종된 밤에 대해 진술한 내용 중 분명 거짓이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2명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하며 데이비드의 거짓말을 폭로하라고 요구하자 크리스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처럼 취급한다고 비난하며 매우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서를 떠났고
그 후 며칠 동안 크리스는 자신이 모욕받았다며 경찰의 추가 신문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와 가까운 클라크 경찰관이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7년 11월 9일, 로안이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경찰은 마침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불쌍한 소녀는 이미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몇몇 현지 하이킹 애호가들이 경찰에게 마을 남쪽으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 중심부에 폭우로 인해 흙이 씻겨나가면서 생긴 웅덩이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명의 경찰관을 보내고 그 지역을 수색했고 마침내 그들은 웅덩이와 그 바닥에 있는 로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곧 소녀가 끈으로 목이 졸려 질식사했으며 사망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로안을 찾기 위해 긴장 속에서 노력하던 경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곧 크리스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이전에 아이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줬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크리스가 로안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크리스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며 그가 일하던 직장과 트레일러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날 저녁 크리스가 직접 클라크 경찰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다리 위에서 단둘이 만나고 싶다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질 무렵 클라크는 약속 장소인 다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크리스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어둡고 슬픔에 젖어 있었고 클라크는 크리스가 이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이제 경찰의 협조에 로안의 계부인 데이비드의 범행을 폭로할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 순간 또 한 번 충격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두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체포하세요. 로안을 납치하고 해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크리스의 자백에 따르면 경찰은 로안이 실종된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의 전반부는 계부 데이비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네이션, 크리스 세 사람은 먼저 로안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에는 장소를 옮겨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크리스의 트레일러에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데이비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태가 좀 괜찮았던 네이션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로가 아닌 멀리 돌아가는 외진 길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을 배웅한 뒤 크리스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사악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차를 몰고 대로를 통해 데이비드의 집으로 돌진했고 깊이 잠든 로안을 안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시 자신의 트레일러로 데려갔습니다. 크리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고의로 불을 켜지 않아 로안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악한 욕망을 해결한 후 그는 로안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안을 차에 태우는 순간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너무 밝아 그녀가 그의 얼굴을 보았던 것이죠. 이 상황에 당황한 그는 결국 로안의 목을 끈으로 졸라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로안의 시신을 다리 위에서 강물에 던져 떠나보내려 했지만 금방 발견될 것을 우려해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숲속의 웅덩이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이 시신을 은닉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는 로안의 시신을 웅덩이에 버린 뒤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웅덩이가 너무 커서 완전히 덮는 데 실패했고 날이 밝아지자 들킬 것을 우려해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이후 그는 로안을 살해할 때 사용한 끈, 빗자국이 묻은 옷, 침대 매트리스 등 모든 증거를 철통에 넣어 태웠습니다. 검은 연기가 사람들에게 발견될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창고 안에서 몰래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전에 중요한 증인이라고 여겼던 크리스가 사실은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은 수사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백 내용과 이미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은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스가 로안을 살해한 진범임이 확인되자 경찰은 그를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1급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계부 데이비드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그를 상대로 수많은 조사와 신문을 했던 것이 억울한 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데이비드에게 전했을 때 사건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크리스의 자백 소식을 들은 후 데이비드도 갑자기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먼 길을 돌아 집에 도착했을 때 로안이 방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로안이 크리스에게 끌려갔을 것이라고 직감했고 다시 차를 몰아 크리스의 트레일러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트레일러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크리스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계부로서 딸을 구해내는 대신 그는 차문을 잠그고 범행에 동참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그는 로안에 대한 학대와 은닉에 함께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당시 자신의 뇌가 마치 꺼져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기억조차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데이비드의 진술을 크리스에게 전달했을 때 크리스는 단호하게 자신 혼자서 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데이비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데이비드를 체포하고 동일한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몇 년 후 크리스가 먼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이전에 했던 유죄 자백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유도에 따라 진술했으며 자신이 한 말이 증거로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크리스의 자백이 자발적인 것이었고 경찰이 강압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크리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계속 버림받고 원가정과 위탁과정을 떠돌며 살았던 힘든 성장 환경이 자신의 심리와 인격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배심원과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2012년 크리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게 더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발적으로 자백했지만 그의 진술과 크리스의 진술 사이에는 큰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가 일부러 자백해 크리스와의 진술 충돌을 유도하며 크리스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가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DNA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데이비드를 동일한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크리스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심사숙고 끝에 데이비드의 혐의를 크게 축소해 아동안전 심각 위험과 법의 정의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데이비드는 1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5년 복역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편 크리스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로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각급 항소 법원은 그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록 그의 사형 선고는 번복되지 않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반사형 운동을 고려했을 때 크리스가 실제로 사형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종신형에 가까운 삶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미주리주 법무장관실은 크리스의 사형 집행 날짜를 확정하기 위한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관례에 따르면 이 단계에 도달한 사형수는 대개 90일에서 120일 이내에 형이 집행됩니다. 크리스의 변호사는 형 집행에 대한 대응 시한을 7월까지 연장했지만 이는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리스의 죄악으로 얼룩진 생명은 2024년 말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법무장관이 크리스의 사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날짜는 4월 11일로 피해자인 로안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2024년 그녀는 26살이 되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